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손영아님께서 여기 남부지방은 잔뜩 흐리고 어제는 비가 아침부터 자정까지 내렸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내리네요. 이렇게 또 날씨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기저기 비가 많이 왔었는데 뭐 많은 양은 아니고 좀 우리가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하늘도 알고 있나요? 자, 오늘은 그래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 이영채 게이센 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영채 교수님은 일본에서 일하고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일본 소식을 좀 여쭤보고 싶은 전문가들을 찾을 때 많이 찾는 그런 분이죠.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본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영채 교수님하고 우리 대통령이 G7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G7은 혹은 일본은 왜 우리 대통령에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어떤 분이 갤러거 님이시죠? 쇼미더민심에 수염 그분 안 나오네요. 오늘 아쉬워 이러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죠? 아직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염 그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쇼미더민심에 나오는 수염 그분은 이승영 국장인데요. 본부장님인데요. 예, 오늘 어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고요. 대신 더 훌륭한, 더 인간적인, 그럼 우리 또 핍박받는 우리 저 정치부 기자가 나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한 기자 요즘에 새롭게 우리 이 기자 와가지고 편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편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그럼 좀 불편하니까 혼자 계속 할까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계속 하겠어요? 네. 자, 윤 대통령 어제 5.18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뭐, 비 오는데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맞고 서 있더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청을 하더라. 좋은, 정말 대통령이 뭔가 좀 진정성이 있나 보다. 이런 말도 있었으나, 네. 그거 전부 다 가짜야.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짧게 861자라고 하는 아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짧은 이런 거 꼭 해야 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AI가 나와? 이런 얘기 한참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2년째 광주를 방문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기념사가 지난해 제42주년 기념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야 매번 반복을 하는 것이지만 핵심 표현 그리고 문장 거기에다가 구조까지 복붙을 한 수준으로 지금 기념사가 나와서 대통령은 모든 기념사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여름이 왔나요? 3.1절이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기념사도 그 전에 기념사가 똑같았지 않았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1521자였는데 이번 연도에 올해는 1180자로 더 짧아졌다라는 지적이 일단 나오는데 뭐 길이는 이제 저거 하더라도 일단 내용을 보면은 어제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기념사를 읽어보면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쓰기 싫을까요? 이것도 비서관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경제적 성취를 어제 5.18 기념식에서 경제적 성취를 얘기했는데 지난해 광주와 호남의 경제적 성취를 꼽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라고 지난해에 밝혔는데 올해에는 저는 AI와 첨단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AI 첨단 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이런 얘기를 왜 5.18에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도 똑같이 그냥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겠다. 뭐예요? 지금 대선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 총선 공약처럼 현재 보여지고 있고 뭐 구조 자체도 똑같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나서 5.18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나서 경제적 성취로 계승을 한다. 그리고 유가족 등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국민이 강조와 하나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써주는 사람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런 거를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 기자는 뭐 1100 몇 자다 말했는데 그건 네. 공백을 포함한 게 1100 몇 자고요. 네. 공백 없이 글자 수만 따지면 861자인가 한 자인가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작년 거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이 다 똑같고 그냥 말 어미 이런 거 순서만 조금 다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번 기념사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맨날 싸움만 해 그리고 네, 이게 결국에는 항상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비판적인 이 메시지를 항상 기념사를 통해 낸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맨날 상황입니다. 우리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네. 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미울까? 네, 이게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AI 과학적 그 산업 고도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쵸. 지금 5.18 진상조사위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고 최초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우원식의 지금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김광동 진실화의 위원장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대선 때 공약이었던 헌법 전문을 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김강동 진짜 이 사람 문제가 너무 많은데 진실화의 위원장으로 자기가 꽂아놨잖아요. 근데 올해 3월달에도 나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신념을 그대로 아직도 고수하고 입장을 유지한다. 이랬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님은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채권 채무 관계가 있나?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욕보이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5월 단체에서는 최악의 기념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5.18 역사와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역대 최악의 기념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5월 단체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18 정신 모독하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라도 좀 지켜라. 네. 너네들이 그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해가지고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라도 좀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무슨 햇소리야. 그게 바로 너네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왜 그게 5.18 정신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자체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제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원포인트 개헌 얘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건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으나 그거 혹시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사면 초과에 몰려있으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려고 그런 수를 쓰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이랬는데 네, 5.18. 그렇잖아요. 네. 어제가 5.18이었으니까 네.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국면 전환은 꼼수다, 니네가 모욕하는 거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개헌 얘기는 언제든 꾸준히 나오고 네.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네. 진짜 특이한 이 머리 구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이것도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 중인 지금 방탄복이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방탄 성능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방탄조끼라는 게 방탄복이라는 게 지금 전쟁에서 사용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꼼수가 쓰였는 걸 알면서도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방탄복 제조 납품을 승인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지금 문제되는 게 GS건설이 철근을 어떻게 썼냐 했으니까 문제됐잖아요. 네. GS건설에서 원래 써야 될 철근의 70%를 딴 데다가 빼내가지고 딴 데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 가지고 원래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그 수준의 성능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70%가 덜어졌는데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 것처럼 이번에 방탄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탄 성능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탄 소재가 전체적으로 다 옷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딱 그 성능 시험 대상 부위에만 그걸 딱 덧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방탄하고 전혀 무관하게 옷을 만들어졌다는 건데 군 당국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납품받았다? 네. 이거는 방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을 빼서 자기네끼리 뭐 어떻게 해먹었던지 이랬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탄복을 설계한 회사가 일단 56,820벌을 이제 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108원 규모인데 방탄복을 이제 성능을 평가할 때 후면 변형량이 43mm 이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방탄복이 사격을 당했을 때 방탄복에 의해서 이제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격 실험하는 부분만 지금 덧대서 했습니다. 원래 50겹이 되는데 6겹 이제 추가로 이제 사격이 되는 곳에 6겹만 추가로 덧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군 당국에서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왜? 왜 그랬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은 지금 업무 부실이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유착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감사원 맨날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언론사만 잡아대더니만 이제 드디어 한 건 했네요. A사가 납품한 방탄복에서 후면 변형량 측정이 이루어지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가 6겹만 추가로 덧대진 점, 원래는 50겹이어야 되는데 또 방탄복의 유연성은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하고 후면 변형을 덧댄 부에서 시험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험 통과형 제품으로만 따로 설계했다는 점. 야,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군복이나 그런 군수물자를 빼돌려가지고 자기네 배를 채우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게 방탄복이 이제 상의를 가리는 건데 이제 명치나 배 부분에 사격을 했는데 방탄복이 관통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관통되겠죠. 네. 이 정도 되면 장기를 보호해주고 관통 안 되고 조금의 상을만 남기라고 하는 게 방탄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하고 이런 거 입고서 탄활이 안으로 안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옷을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의 남편이 있고 당신의 부인이 있고 당신의 형제가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딴 옷을 입어요? 어떻게 그딴 옷을 만들어요? 양심들도 없는 거. 이런 사람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진짜. 네, 이게 심지어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도 성능 시험을 다시 살짝 위치만 바꿔서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왜 그랬겠어요? 네. 왜? 다 유착이지. 아, 진짜. 한종인 기자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런 방탄복 입었어요? 네, 저도 방탄복 입었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네. 아니요, 제가 총을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뢰밭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뢰 전신 이제 입고 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달래마미님께서 군대 안 간 대통령에게 방탄복 입혀놓고 한번 해보라고 하죠. 이게 또 목소리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진짜.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와 함께 대담한 시간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불량 방탄복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캔디나무님께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아들 하나는 군대 가 있고 또 다른 아들은 곧 군대 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마당바위님께서는 혹시 그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 김건희 여사 지인이 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지우개님께서 이런 말 하시네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전쟁 나면 싸우지 말고 다 토껴라. 납품회사 이름은 왜 안 밝히는 겁니까? MK아님이 요청도 하셨는데 납품회사 이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오케이 해주고 승인해준 바로 그 나쁜 그 군인 관계자들도 다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할 게 장난칠 게 있고 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총 맞으러 내보내는 그 사람에게 그 옷 안에 넣어야 될 그거를 빼먹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변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진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남국 국회의원 코인 투자한 것보다 더 나빠요. 생각해봐요. 김남국 국회의원이 자기 시간 빌 때 코인 투자한 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납품 받으면서 그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 목숨 망가지거나 말거나 나는 돈만 좀 빼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이런 납품업자들 이렇게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빼먹은 사람들이 훨씬 나쁘죠. 좀 비난을 정확하게 할 때다 하고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좋아요. 자, 나쁜 사람 얘기 그만하고 대담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을 두고 면제부 시찰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과연 우리만 그런 건지 일본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네, 건강하시죠? 네, 우리가 사실은 교수님을 자주 안 뵙는 게 서로 좋은 일인데 또 뵈니까 반갑긴 하면서도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우선 교수님, 우리 대통령 뭐 G7 거기에 초청돼서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기시다가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일본이 잘 활용을 하면서 특히 키시다 수상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키시다 정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이런 시대가 없었지 않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시다 총리가 아베가 가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인기 제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인기 척도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50% 넘는 또 지지율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게 다 우리 대통령 때문인데 혹시 일본에서도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을까요? 일본 입장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나라들을 많이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주는가가 엄청 중요한 거고요. 특히 무엇보다 가장 머리 아팠던 것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였는데 이것이 일본이 전혀 원칙을 굽히지 않고 3년 이상 고수해왔던 것들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렇죠. 오히려 한일 간의 역사 인식에서 일본이 더 정당했다라는 것들을 일본인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일본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당화와 면죄부를 주게 된 것들은 키시다 정권에게서는 아베 수상도 못한 것들을 자기가 다 지금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은 단순히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봐라 우리 말이 맞지 내 생각이 옳지 너네들이 틀렸었잖아 니네가 그때까지 억지 부린 거였잖아 이제 이거를 확인시켜 준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가해자인데 그렇죠.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가해자이고 일본이 피해자라는 이 입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한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니까 일본인들 속에서는 역시 한국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갖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정당하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아마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아유, 참. 그,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분들은, 그렇죠. 어제도 음. 예, 한국 5.18 관련돼서 강연회를 하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때요?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글쎄요, 일본인들 속에서도 관계 개선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한일 간의 전후 보상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긍정적인데 이제 일본 분들은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 기업이 사죄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키시다 수상이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처럼 일방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버리면 네.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왔던 시민운동 그룹들도 고립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저 윤석열 정권을 보는 입장들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우익들도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대신 왜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어떠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국내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되면 또 입장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사쿠라이 같은 일본의 아주 공식적인 우익 지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빼와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참,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숨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도 좀 위태롭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정확히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일단? 네, 일단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에 관련된 보도 양은 엄청 적습니다. 그렇죠, 적겠죠. 3.11 지진이 일어날 시기 정도가 되면 강조되지만 그리고 이제 방사능 수치라든지 이런 위험한 보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죠. 특히 그중에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네. 이미 오염수를 정화수라고 말을 변경한 것처럼 정화수. 뭐 일본 내에서는 그렇죠. 이것은 여러 번 정화를 시켜서 이미 깨끗한 정화수라고 모든 공식적으로 NHK에서부터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인들 스스로도 찾아보지 않으면 이 오염수 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일본은 참 국민들이 특이한데 일단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는 이런 보도 안 나와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은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함께 이 오염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의 움직임은 인터넷에서 시민단체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공식 매체에는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는 축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대한민국에서 자꾸 후쿠시마 이 오염수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를 오히려 좀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썩 내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보면은 한국 측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을 보낸다라는 뉴스를 인용 보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후쿠시마 지역 신문에서 인용된 보도들을 보니까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조건이 있던데, 처음에는, 이 기시다 수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시찰단을 받는 것인데, 내부 관계자들의 인용 보도를 보면, 가장,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민감하고 반대가 강한 오히려 한국이 이번에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관심과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시찰단을 보고 있다. 아마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이 한국에서 와서 우리 거를 보고한다면 그냥 뭐 문제가 잘 해결되나 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아마 거기 이제 이쪽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만약에 이 한국이 갔다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오염수 문제를 처리수로 변경하든지 이름을. 그렇지 않으면 네. 처리수의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공식 견해를 밝혀준다라면 뭐 이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 후쿠시마 현이라든지 이 자원 에너지 청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 시찰단 갈 필요 없다. 가봤자 그 물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식으로 방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겠다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와서 괜찮네. 그냥 눈으로 보니까 깨끗하네. 이런 것만 하고 올 거면 사실 우리가 갈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일부러 오염수 방류하라고 명분 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까요? 네, 저도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먼저 지난번에 올해 3월에 대만에서 시찰단이 왔는데 그랬죠, 대만. 이 대만 시찰단의 경우도 실제 당시에는 아직 시설이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이 해변 쪽으로 방류되는 시설과 그리고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대만에도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쓰나미 관련된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1원전을 방문을 해서 어떤 형태로 이 정화 물질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토론과 그리고 전문가 의견 교환을 하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네. 이 실제 이 오염수를 채취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제 오늘 한국 정부가 이 방문단 20명 정도의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대략 일본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이러한 시스템을 설명을 받고 그리고 시설 전체를 견학을 하고 그리고 분석 채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이 정화수를 만드는 과정에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일본 측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 정화수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서 한국이 이것을 검증하고 이러한 과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우리 이런 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 알겠어. 이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해보려면, 이 시료도 채취하고, 이거 분석해봐가지고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서로 보고서도 좀 주고받고, 이거 해결 방법 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염수 채취에서 검증은 IAEA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미 한국은 가기 전부터 역할을 스스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향을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걸 공식으로 한국 정부는 채택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시찰단의 경우는 말 그대로 시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견학단이라고 보는 게 그렇죠, 정확하고 견학. 이게 오히려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시설 설비나 시스템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잘하고 있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오염수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 처리수로 이름을 바꿔버린다면 이것은 일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는 거죠. 저는 처리수도 그렇지만 좀 전에 교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정화수라고 말한 게 사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정화수라 그러면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맑은 그 고운 물을 이렇게 신령님한테 바치면서 빌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 구복하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그럴 때 보통 쓰는 물이거든요. 성수와 비슷하게.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뭐 오염수, 처리수, 정화수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마치 이 물이 엄청 깨끗한 물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왜곡된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정말로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오염수라는 것이 이미 다 정화가 돼서 다 끝났고 우리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일본 말고 나머지 나라들은 시끄럽게 하는지 그 나라들이 진짜 호들갑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정말로?
일본인들 또 후쿠시마 문제를 네. 의식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계속 후쿠시마 문제로 저항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경이라든지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일본은 사시미 회의죠. 네. 이런 부분들도 의식을 하는 사람은 안 먹지만 그렇지만 의식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슈퍼에서도 대부분 후쿠시마 산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넣는 슈퍼들도 있죠. 이것은 아마 개인의 소비자들의 자기 선택에 맡긴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있고 이런 주부들은 의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 일반인들은 거의 의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 한국 여론이 안 좋다는 거는 뭐 기시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아마 일본에서는 그걸 더 이용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컨대 오염수 시찰단 한국에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뭔가 좀 잡아내려고 가면 일본에서는 그러는 거죠. 아유 한국 봐라. 쟤네 또 저런다 또 저래.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고 쟤네 저렇게 우리 트집 잡으려고 오는 거 우리가 끝까지 막아내야 돼. 한국 애들은 원래 저래. 이러면서 혐한 프레임을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 부추켜가지고 야 한국에 지면 안 되고 한국 저렇게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조금 갖게 만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 키시다 수상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네. 가장 큰 본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를 G7 전에 뭔가 한 가지 성과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겠죠.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성격상 시찰단이 오더라도 그렇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봤을 때 예전에 광우병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사회에서 보면은 다시 한국 사회가 일본에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이 깨끗한 정화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디스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민사회 등이 이것을 오염수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내에서는 이게 혐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그렇고 결국 일본이 더 바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게 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방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가져갈 확률이 있지요. 그렇군요. 즉 정부는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방류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이 기민하게 거기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동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슈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한일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제 하는데 이 정상회담 때 무슨 얘기 할 것인가? 또 한일 정상 둘이 원폭 희생자 위량비에 공동 참배하기로 했는데 이 원폭 희생자 위량비 공동 참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 일본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본에서는 지금 그 모든 미디어들이 G7으로 보도가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여러 의안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거의 지금 이 3일간의 이 G7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키시다 수상은 이 성과를 가지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고요. 주된 중심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그리고 또한 핵 군축과 불 확산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죠. 여기는 히로시마가 피폭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외에도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클린 에너지 문제 이 네 분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초청국 8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우호국들 간의 회의를 하겠다. 이것을 일본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중요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은 지금 G7 회의 그리고 특히 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VIP 경비를 몇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긴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삼엄한 경비 상태가 히로시마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 경비 문제가 좀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지난달에 기시다 총리에 대한 폭탄 테러 시도도 있었고 그 전에는 아베에 대해서 또 그런 식의 경호가 문제가 돼서 일이 벌어진 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경호나 방호 이런 게 잘 안 돼요, 일본이? 일본은 VIP의 경비를 책임지는 총괄 단체가 없습니다. 각 현지 지역의 지방 경찰청이 책임을 졌는데 네. 지난번에 두 번의 VIP 경비 실패 책임 이후에 지금은 일본 중앙 경시청이 실제 주관을 하고 오히려 파견을 해서 하는 형태로 좀 경비 형태는 바뀌었고요. 지금 G7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에서 24,000명 정도의 경찰 병력을 동원했고 현지에서는 3,000명 정도밖에 경찰 병력이 없는 걸 전국에서 21,000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의 경비도 강화해서 약 배를 한 100척 정도 이렇게 모아서 지금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네. 학교들 같은 경우는 휴교를 시키고 있고 일체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 행사장과 관련돼서 다 휴무 처리를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렇게 또 경호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은 안 쓰는 데였군요. 자, 윤 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가면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 입장이지만 이거를 일본에 있는 기시다랑 같이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기시다나 우리나라 다 똑같이, 즉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피해자라고 지금 바깥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국내의 여론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조선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는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 오랫동안 조선인 피폭자 문제를 관여해왔던 관련 분들은 기시다 수상과 윤 대통령의 동시 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당연히 이 문제가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기 때문에 이 피폭자들 중에서 일본인들만이 약 30만 명 정도 전체 피폭자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는 조선인이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는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방문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이 이들이 왜 여기에서 피폭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처우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이 비문에는 강제 연행되었다라고 이 위령배는 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 비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위령이라는 퍼포먼스만 하게 된다면 마치 일본이 조선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상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이 여기까지 더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론이 더 왜곡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연행되어서 일본에 왔다가 이렇게 희생됐다. 이 내용이 지금 그 위령비에 적혀져 있다 그러면 기시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당신네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배상도 따로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간 상황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그렇죠. 걱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히로시마라는 곳이
왜 피폭을 받았는지 네.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였기 때문에 피폭이 있었던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쟁의 가해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면 일본이 피해자인 역사인식을 만든 공간이 히로시마인 거죠. 네. 실제 거기에 조선인들도 피해를 받은 것은 강제 연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해를 본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조선인들도 전쟁에 희생된 말 그대로 키시다 수상이 말한 가슴이 아프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일본도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퍼포먼스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 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주장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의 정상들에게 알리겠다. 이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농수산물 뭐 오늘 먹는다고 해서 바로 오늘 당장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결과는 한참 나중에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본이 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게 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니네가 수입 안 하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먹어도 건강한데 너네도 와서 먹어봤잖아.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일본이 지금 한국의 시찰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수산물 개방을 다시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논리를 네. 만들겠다 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후쿠시마는 그래서 이 처리수, 정화수 문제를 하고 있고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위험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올림픽 때도 후쿠시마의 식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에도 이 식재를 써서 여러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다는 것들은 네. 이것은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강한 거죠. 이것을 한국이 시찰단을 갔다 오면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내야 되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못하게 되면 일본은 그렇다라면은 수산물 개방을 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한국은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WTO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소를 해왔는데 오히려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그때 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음식이 나왔지만 올림픽 간 선수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먹었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대통령 뭐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괜찮아 먹지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올랐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에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불안해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양가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호감도 이거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네. 반일, 친북 이러한 레테르를 붙여서 계속 일관된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인들 속에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느끼게 했죠. 여기에 등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본의 보도는 거의 모든 미디어가 아주 우호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세워주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에 여러 경향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즉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수상이 한국을 공식적으로는 7년 그리고 회담으로 봤을 때도 이런 한일 정상회담이 이런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디어들은 윤석열 정권을 아주 반기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이것이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다른 외교보다도 일본 외교를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 외교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참네요. 한국 미디어들은 조금 차갑게 보는다고 보지만 아마 전 세계 미디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칭송해주고 있는 것들이 일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일본 쪽을 계속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죠. 일본은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국내에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신경 안 쓰시는데 일본마저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에서 기시다가 우리 대통령에게 연설해라라고 말하면서 연설 내용도 정해줬어요. 힘에 의한 사정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로 연설을 해달라라는 뭐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너무 한국이 일본에 끌려다니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무슨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G7에서 힘에 의한 지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역대 연설의 내용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네. 이런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국 정부는 그런 공식 요청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뭐 보도의 진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조금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미디어를 보면 G7 정상회담에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과 관련된 보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네. 초청국이 아니고 또한 주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눈에 띄는 여러 발언들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이 힘에 의한 지배에 대한 부분에 강력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장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에 의한 지배는 물론 이번에 G7의 주대한 의제이기 때문에 명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크게 그걸 발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타이완 해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도에 멈출 수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G7 국가들보다도 초청국 중에서 오히려 눈에 띄기 위해서 강력한 발언을 한다면 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형태는 이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게 오히려 일본에서는 일석이조로 훨씬 더 좋은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미국도 강력한 발언을 지금은 조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못하는 이러한 발언을 G7에서 해준다 한다면 또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한국의 국익은 위기를 만드는 이러한 구조가 될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되게 귀에 딱 와닿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본인 스스로가 눈에 띄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또 좀 전에도 분명히 눈에 띄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두 번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실제 다른 나라들이 요구를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본인이 뭔가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남에게 퍼주고 뭐 해주고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안 쓰고 뭔가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신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면은 G7을 보도하면서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주재 국가들 참가하죠. 아사히 신문 전면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터뷰가 크게 실렸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그 말이 공식적으로 해요. 맞죠. 네. 이게 바로 지금 시기의 국익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국익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지도자들은 미중 대립 속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국익인가를 가지고 저울질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G7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세계 정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상식적인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일본에서 소식 있으면 좀 잘 좀 전해주시고요. 2박 3일 동안 혹은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관련해서 시찰단들 3박 4일 동안 좀 잘 좀 활동하고 오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죠? 네,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정. 걱정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지, 특히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표하는 바람에 대통령실 지금 상당히 공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잘근잘근 한번 씹어봐야 될 텐데요. 이승영 본부장 대신에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고요.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주영 기자님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아요? 예, 현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재 그 출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출입을 못해요? 예. 근데 무슨 대통령실 기자라 그래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실 위주로 윤 대통령 위주 기사를 많이 쓰고 있고 통일외교 쪽 기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출입은 제한돼 있지만 네, 대통령실 쪽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출입을 못하는 이유가 뭔 겁니까? 출입을 못하는 이유는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제가 천공 의혹 보도 기사를 썼었거든요. 바이라인에 제 이름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발까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인데 그 이유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쪽에서 말하기에는 현재 경호처에서 신원조회 중인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원조회를 3개월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제 신원조회를 3개월 이상 이제 오늘 정도면 한 제가 4개월, 최종 5개월? 지출한 지 10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00일째 되는데도 이제 아직까지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신원조회 차원 때문에 아직 뭐 출입 제한이 아직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간첩이에요, 본인은? 얘기 들고 있습니다. 잘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고서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한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이제 한 9년 차 정도 그러니까 됐고요. 이렇게 9년차 기자가 무슨 신원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출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천공 관련해서는 뭐 한겨레도 썼었고 경향도 썼었고 한국일보도 썼고 다 썼었는데 왜 우리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잖아요. 단독 취재라서 그런 겁니까? 그때. 그래서 저 한동인도 걸려 있어요, 지금. 예. 한동인도 주요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이 주요 인물이에요. 오늘 핵심 관계자가 다 나왔겠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럼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는 되어 있는데 네. 뉴스타부터 내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는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일을 해요? 주로 이제 카페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카페에서 웬일이야. 일하고 있고요. 네, 진짜로? 네. 대통령실 그리고 못 가끔 들어가서? 외교부 출입하고 있고. 외교부 출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처 카페 뭐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예, 맞습니다. 주소 듣는 소리로 그럼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참네. 이거 근데 그 기자협회 내지는 그 대통령실에 모여있는 기자들끼리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보통 해주지 않나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또 아닌 분위기도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아닌 있는데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됐다. 잘 됐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어느 정도 뭐 대통령실 알아서 하는 차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그냥 반응이 있는 것 그 같고 회사는 조선일보 이런 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많이 여쭤보세요. 네, 네. 보면은 그때 MBC랑 갈등을 빚을 때 네. 슬리퍼를 신었던 거 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던데. 네.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그 바로 옆이 기자실이라서 보통은 슬리퍼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브리핑 그 기자실이 브리핑이 2층에 있었고 당시 청와대 예. 출출관 쪽 브리핑이 2층에 있었고 1층에서 1층 기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슬리퍼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영상 하시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취재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춘추관 청와대 브리핑룸이 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는 브리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뭐 춘추관 내에서는 당시에도 자유롭게 슬리퍼 착용하면서 돌아다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약간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워낙 기자 쓰다가 갑자기 나온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서 네, 또 취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다 뭐 더 중요한 거 그걸 가지고 예의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것도 황당무계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박지원 기자 첫 출연이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네. 자 천공 보도 관련해서 고발 당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출입도 못하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천공 보도를 더 세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러면 취재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 배회하고 있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천공보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도 특정 부서에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천공 의혹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계속해서 천공 관련 기사는 계속 나왔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식 출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쪽 기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 이런 걸 좀 많이 비판하는 식으로 기사를 계속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 사실 들어봐 내용이 없잖아. 그럼 저는 당장 들은 생각이 천공을 쓰셨으면 우리 박정희 기자께서 건진 네, 또 그 외의 주변 인물들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봐봐. 왜 그러세요, 진짜. 사람이 한 번 딱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이러고 있잖아. 네. 중간에서 야, 나 정지 이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예, 네. 가정에 아기들도 있고. 네, 애기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해할게요. 그럼 좀 더 자유로운 한동희 기자가 낫겠네요. 그치, 한동희 기자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는 그럼. 게 한동희 기자 아무도 없거든. 미혼이야. 괜찮아. 예. 그리고 당분간 뭐 결혼할 예상도 없어. 예, 괜찮아. 내가 보기엔 앞으로 장기간 괜찮을 것 같아. 좀 용감하게 하세요, 한동희 기자. 알았죠? 저기 좀 앉아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 박 기자한테는 좀 살살 해야 되겠네. 내가 물어볼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또 애 아빠니까 이 가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좋게 해드릴게요, 제가. 예. 자, 최근 대통령실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이거 왜 나왔어, 도대체? 출입을 하지 질문에 않는 대답하는 게 상황이기 없잖아. 때문에 뭐 정확히 대통령실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아, 뭐, 진짜. 물어라도 봐야지, 친구한테.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역시 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 개인에게 뭐 압박이나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측면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때 기자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질문 내용 자체도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안 하고 조심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형성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지난번에 도청 문제가 하도 시끄럽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도청 괜찮다가 미국 그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내 거 도청해라, 상관없다. 예. 정말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무래도 뭐 그때 뭐 많이 보도된 것처럼 대통령실 쪽에서는 도청 보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뭐 예전에 김태우 처장이 악의적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도청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도청하는 건 괜찮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취재하려고 그러면 다 점검한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도청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연하죠.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뉴스토마토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하는 그런 또 매체가 또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몇 개 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마이, 직접적으로 오마이 아직 이런데. 거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최근 다 대통령실에 취재를 못하게 맡고 있는 겁니까? 취재를 못하게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뭐 출입 기자 교체를 조금 약간 좀 계속해서 뉴스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를 좀 길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언론사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원조회를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원조회를 중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생각해 보면 천공 의혹 보도 때 당시에 이제 김영현 경호처장 이름도 네, 거론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이제 현재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BS 같은 데서는 대통령 출입기자를 교체해가지고 넣었는데 며칠 만에 다 들어갔대요. 네, 거기는 교체했으니까. 네, 거긴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미 들어가 있는 기자는 있죠. 어쨌든 교체 안 하고. 아닙니다. 이미 다 나와서. 뉴스토마토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왜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회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 한데 워낙 그 대통령실 쪽에서도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기사로도 계속 그게 출입 무슨 제한을 조치야. 쓰고 있고 한데 네.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 뉴스토마토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아웃돼 버렸네. 이게 MBC보다 더 심하네. 알았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세계 언론 자유지수 대한민국. 네. 알고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제일 좋았더라고요. 네, 31단계. 이건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것에 의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년 동안에 4단계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론 자유지수. 그렇게 언론이 좀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뭐 일본 총리가 직접 기자들한테 브리핑 청사 출근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기자들과의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이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도어 스태핑도 취임하자마자 계속해 왔었고 네. 하지만 결국 지난해 11월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일부 논란이 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이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유로 오히려 더 소통을 안 하는 모습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역대 대통령들보다 기자회견 수도 현격하게 적고 1년 되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동시에 안 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에요. 처음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계속 걷고 있다고 보이는데 측근 인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 많이 기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언론과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8단계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국내도 국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있지만 저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CNN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건 나를 반대하는 언론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를 바꿔 불렀어요. CNN이 이 무슨 뉴스 하여튼 네트워크 그런데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다. 힐러리 클린턴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계속해서 가짜 뉴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이든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이든 모든 언론에는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취재하고 난 이후에 뭐 팩트 체크가 됐든지 아니면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 건지 그걸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계속 머무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를 흡수할 수 없는 지금 국정 운영 스타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쇼미더민싱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일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6.4%였습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3주 연속 지지율 상승입니다. 이 국정 운영 부정평가도 1.4%포인트 줄어 61.4%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평가가 줄긴 했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극단적 부정평가층은 오히려 53.5%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정평가는 줄었지만 이 극단적 부정평가층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다른 조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서 뭐 우호적인 언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 가르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발표된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의 대통령 지지율은 극히 비슷합니다. 다른 추세하고. 그래서 조금 소폭이지만 35.4에서 36.4로 1%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61.4%로 조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부정평가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보다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뭐 한 49%, 5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별로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요지부동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떤 식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줄지 이 부분은 또 미동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렇지만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지난 15일하고 16일 날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알아보니까 41.7%, 이게 매우 잘함이 26.86%, 잘하는 편이 15.2%였고요. 부정평가는 55.9%였습니다. 매우 못함이 47.9%, 못하는 편이 8.0%였는데 이게 직전 조사, 즉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취임 일주일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있었던 그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가 5.4%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단 말이죠. 네. 물론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공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디어토마토의 조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론조사 공정의 그 퍼센테이지라고 할까?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기쁜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여론조사마다 수치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은 40%가 넘을 수도 있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30% 중반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추이를 봤을 때 상승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하락하는 측면이냐라는 상승 국면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최근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측면인 게 확실히 추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여론조사 공정도 언급하셨지만 5점 여론조사 지지율이 공정에서 5몇 퍼센트 포인트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승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그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올리냐고요? 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상승 요인. 그 상승 요인이 그 조사회사가 그렇게 조금 더 높게라도 나올 거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는 그거는 그 조사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유선이냐, 무선이냐, 또는 시간대를 뭐 오전, 낮 시간으로 가져가느냐, 저녁 시간대를 많이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재질문을 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디에서 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데 여론조사 공정이 됐든 아니면 뉴시스 같은 경우에도 뉴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대가 나왔거든요. 국민 리서치 그룹과 그 조사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건 자꾸 좀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겠다. 여론조사, 뭐 선거조사부터 했는데 저는 이럴 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 근데 여심이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좀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아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 그런데요. 이게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법 등 앞으로도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많고 그렇죠. 이미 그 전에도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먼저 1차로 행사한 게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에 대해서 아니면 노조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거나 이럴 때마다 오히려 정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품 넓게 마음 넓게 뭔가를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행위를 했을 때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처벌과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걸 보상으로 좀 나오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자기가 저 사람들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저 사람들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런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요. 사실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보를 보면 지지율 상승할 때를 보면 지지층을 향한 그러니까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이슈나 정책을 내놨을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지지층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발언들도 사실상 지지층만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전략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사실상 50대 50으로 여야 지지층이 갈라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지율 상승을 어느 정도 40% 중반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이요. 작년에 비해서 165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폭이 이전에 있었던 그 농가소득의 감소
폭 어느 것하고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네.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쌀가게 내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나쁘게 하고, 이거 나쁘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너네는 맨날 때만 쓰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강자들에게만 잘해주는 이런 법안들 만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게 올라가고 내가 얘네들한테 나쁘게 하면은 얘네들이 가난해지거나 말거나 얘네들은 어쨌든 나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도 결국 안전운임이 이 기준이었거든요.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은 파업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당장 보수층 그렇죠. 결집되는 효과를 예.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연한 대응은 뭐냐면 대안을 꺼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운임을 어떻게 손봐서 어느 기간까지는 계속 절충하겠다.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것은 양국관리법도 분명히 절충할 수 있고 대안이 있을 거거든요.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 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맞는다고 했고 대선 때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 대안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빨리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됐고 이걸 마냥 기다리다가 어떤 식이냐면 지금 노인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니까 그래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하는 정치 세력으로 보고 우리 보수층들은 결집해서 그냥 한 40%만 뭉쳐서 나가자 이 판단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3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에 참석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광주하고 전라도 쪽에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긍정평가 25.4%, 부정평가가 70.5%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행동은 그냥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참석하고 나서 기념사나 향후 행보를 봤을 때는 진정성 있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AI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네. 작년하고 똑같이. 예, 지난번에도 한덕수 총리가 제주 4.3 추념식에 가서 윤 대통령의 말을 이제 대독했을 때도 당시에 뭐 문화관광 활성화나 IT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로 이제 채워져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뭐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도 광주에 가서 뭐 AI라든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호남 경제 발전을 약속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약간 그 5.18 기념의 정신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기념사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한테 이걸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회의,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G7이 아니에요. 예. 아시죠? 그렇죠. 예. 뭐 미국하고 뭐 프랑스하고 뭐 이태리하고 뭐 캐나다고 이런 중국, 러시아는 빠졌죠. 이런 나라들인데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 행보가 이 G7들로부터 나올 것이고 예.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G7에서 뭐가 나올까 촉과 곤두 세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중심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G7에 참석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미일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우리 외교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됐어요. 전주미 대사가 안보실장이 거의 발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이 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김태효 차장의 생각은 한미일 공조하고 그다음에 북중루는 견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굳어져 있는 외교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G7 참석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골이 깊어지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심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겁니다.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외교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갈 거는 점쳐지는데 이 경제적인 이 타격은 결국 민간에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오는 민간에 대한 타격, 러시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타격은 과연 어떻게 보전될 거냐? 막연해지는 거죠. 막막해지는 거죠. 네. 자, 우리 박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지금 나왔어요? 예, 이번 각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46.7%, 국민의힘 36.9%, 정의당 1.8%였습니다.
그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46.1%에서 46.7%로 0.6%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같은 기간 국민의힘도 35.2%에서 36.9%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0.9%포인트에서 이번 주 9.8%포인트를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되는데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80명, 응답률은 3.1%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타임에 조사한 것은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라던가 민주당의 그 돈봉투 얘기라든가 민주당의 악재가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오히려 지난번보다 올랐다고요? 네. 물론 유의미하진 않더라도. 네. 게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오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왜 리얼미터 조사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리얼미터나 유사하게 나온 조사를 다 조작으로 볼 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자동응답 조사의 특성은 무응답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그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 조금이라도 더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놓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이다. 국민의힘이 더 혐오스럽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 조사의 이 성격, 조사의 이 특성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봉투 의혹,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그런 것이 영향 안 미치고 민주당이 우월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조금 저는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봉투나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쪽을 지지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쇄신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게 있었죠. 네, 이 최근 연이은 악재에 대한 민주당의 쇄신 수위를 묻는 질문에 42.3%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고 또 27.9%는 철저한 진상 조사로 당사자들만 엄격히 문책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25.3%는 이미 당사자들이 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들만 문책하거나 더 이상 추가 조치할 필요 없다. 이게 한 44% 정도 되고 당 지도부 사태가 42.3% 정도 되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전체 응답자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네. 보면은 당 지도부 사태는 7.5%입니다.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나 심지어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져라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봉투가 됐든 김남국 의원이 됐든 당사자들만 엄격히 문책을 하라.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가 47.4, 당사자들만 엄격히가 39.8. 저는 이 39.8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의 10명 중에서 한 4명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엄격히. 그러니까 돈봉투하고 정말 관련이 있다면 이건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지금 이제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주기도님께서 민생에 관심이 없는 정부와 언론, 역사인식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우리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김진현님, 나라가 거덜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들 걱정만 하고 있네요. 게다가 황금돼지님, 당 쇄신조사 한다면서 왜 사퇴 얘기만 하죠? 질문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이, 정말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 못 들어가냐? 대통령실 출입기자 박주용. 네. 안타까운 이 심정을 우리들에게 오늘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또 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들려오네요. 뒤에 귀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우호적이든 우호적이지 않든 모든 언론의 취재는 열어둬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배종찬 수장님과 박주영 기자 함께 쇼미더민심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쇼미더민심
코너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우리가 또 이상하게 방송 진행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마다. 쇼미더 민심 끝나자마자 쇼미더 영심이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질문하고, 답 한번 들어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영친리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들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배 소장님과 박 기자가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참고로 저희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는 신뢰 구간이나 이런 거 따질 수 없고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서 국정투행 책임자 8명을 선정했습니다. 아래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2만 8천 명 정도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79%, 그 다음에 김태효, 그 다음에 이상민, 원희룡이었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79%다, 김태효다, 이상민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뉴스인사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참여연대가 조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참여연대도 조사했더니 예. 한동훈 장관이 제일 못했다. 그만둬야 된다가 69%였어요. 물론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좀 더 높지만 그 다음에 순서가 또 김태효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상민이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쭉 나가요. 똑같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뭐 진보 혁신 세력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 또 중도층까지도 일부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 가장 큰 건 뭐냐면 검찰 혐오죠. 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때 박주영 뭐 기자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까지 이제 출연을 못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이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검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 혐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평가 이후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외교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죠. 왜 사퇴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서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김태호 차장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이 됐고 이상민 장관은 뭐 이태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은 저는 이걸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자꾸 나서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 왜냐하면 권영세 장관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현직이지만 더군다나 그렇지만 별로 통일 관계되는 건 부각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 박 기자도 한동훈 장관이 1등으로 먼저 없어져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설문조사에 동의해요? 제가 만약에 설문조사했으면 네. 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뽑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뽑아요? 네. 왜? 한동훈 장관하고 친하구나. 아닙니다. 상당히 이상한데? 아닙니다. 약간 닮지 않았어요? 좀 닮았네. 한 장관하고 친하면 내 얘기 좀 전해줘요. 왜 그렇게 해요? 저는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확한 이제 실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 그렇기 참사.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여행님 뭐라고 네네. 했죠? 네. 선택 불가 이런 이제 의견인데요. 여행님께서는 꿈여행님께서는 안 갈아도 되는 놈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야, 너무 다 어려워요. 갈아야 되는구나. 네. 네. 최윤식님은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고 똑같네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네. 예. 한량이죠. 한량 24시님께서는 어벤져스라 어렵네요. 여기 보기들이 다 어벤져스라는 예, 거죠? 극단적으로 네. 이제 비꼬시. 자, 그다음에 딥스님께서는 쓰레기통에서 뭘 찾으라는 건지 고름이 살되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내야 하는데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야, 사람들 진짜 좀 잔인하면서도 또 정확하면서도 그러네요. 자, 퇴출 공직자 1순위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잭 선장님이 이상민이가 섭섭해하겠지만 한동훈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우리 남기셨고요. 박 기자가 섭섭해합니다 지금. 네. 전영성님은 뚜껑 열릴까 무섭습니다. 아, 너무 예. 화나서. 여기서 이 뚜껑은 그 뚜껑이 아니에요. 그래요? 머리 위에 있는 뚜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서 네. 이럴 것 같고. 네. 순이 김님께서는 이제 김태우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방에 날려버린 인간입니다. 우리들이야 살 만큼 살았지만 다음 세대는 어찌합니까? 이런 그러네. 식으로 댓글 네. 남겨주셨습니다.
또 민재님께서는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대통령실 간신배 김은혜 대통령실 그러네. 홍보석을 언급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윤민숙님께서는 순서가 아주 잘 정해졌네요. 순서대로 하루속히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야, 이 사람도 재밌네. 우리 배 소장님도 네, 좀 읽어주세요. 김도현님께서는 경험도 없고 도덕심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요한 정부 요직에 임명해놓고 일 잘하기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을 도배가 될 만큼 윤석열은 반성하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기용해서 기회를 만회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 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험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그래서 검사 출신들로 도배가 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군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성비 있게 한 놈만 패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갤럭시님께서는 한 놈만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한 놈이 반면교사가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잡초 먹는 야마다 로프샤님께서는 윤석열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 뭐 장관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또 페르민님께서는 이런 조사 100만 번 하면 뭐하냐. 윤통은 전혀 바꿀 생각 없는데. 뭐 이런 그러네요. 식의 댓글 네. 남겼습니다. 자, 못 참겠다. 예, 못 참겠다는 님들이 있습니다. 앨리스 고님께서 도대체 계속 두고 봐야 되나요? 네. 라는 말씀 주시고, 깨금님께서는 유아가 정권 잡았나요? 왜 매일 찬찬히 알려주는 국민이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절해. 예. 네. 자, 이석희님께서는 나이가 80이니 갈 날이 멀지 않지만 정말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이었을 적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0년만 기다려라. 우리가 청년이 되면 민주주의 꽃이 만발할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지만 60년이 흘렀어도 아직입니다. 어찌 천불이 안 나겠어요. 야, 라는 말씀이시죠. 이분은 정말 말이 딱 맞네. 네, 80입니다. 10년 중학생 때일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힘을 내려고 했더니 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의 그렇죠. 꼴이다. 야, 바이든 참고해야겠네요. 대통령하고 김종인 박사하고 동갑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지원님께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언제 오려나요? 사람 같은 지도자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진짜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매운맛 영친이들의 댓글 잘 보셨죠? 저희는 우리들의 소식이, 우리들의 울림이 용산까지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모아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우리 방송국에, 우리 언론사에 기자들도 대통령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 말이 먹힐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좋은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영친이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